우리 신경과학에서는 먼저 신경과학 공감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의 신경 인지적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자의 내적 상태를 아는 것이고 타자의 관점과 그가 처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타자의 관점과 입장을 상상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멘털라이징, 정신화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공감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에 속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이론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정신화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생각, 감정, 욕망, 믿음, 의도를 추론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이론과 정신화 기반 프로세스는 뇌에서 특정한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그 부위가 복측, 배측, 전두엽 피질, 축두, 두정, 접합부, 전상축두엽 홈, 설전부와 축두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정신화, 즉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정신화가 상상력을 매개로 해서 타자의 타자성을 훼손할 수가 있고 또 타자의 입장에 설 때 생기는 미세한 차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타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타자의 고유한 행위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자의 내적 상태와 관점, 입장과 느낌을 자아가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는 그저 투영적 공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타자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자아와 타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자의 타자성은 상호작용의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적 공감에 이어서 공감의 두 번째 측면은 정서적 공감입니다. 정서적 공감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공감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제가 그 유명한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공감을 지지하는 감정적 과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래 거울 신경세포는 마카크 원숭이 뇌의 F5 영역, 즉 복측 전운동 피질에서 발견된 세포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한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행동을 거울처럼 이렇게 미러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 때문에 이 타자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미러링을 통해서 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울 신경세포는 인지작용과 정신화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하지 않고도 타자의 감정과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설사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타자의 행동을 보는 시각만으로도 자아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현상이 곧바로 타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공감적인 실천적 행동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은 타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하거나 심지어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핍을 마음맹이라고 하는데 이 자폐증에는 마음맹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 장애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약간 갈리는데 정서적 공감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반대로 정서적 공감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손정우와 김혜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인지적 공감은 늘 현저한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서적 공감은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정상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는 주로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 측두엽을 자폐증과 관련된 핵심 영역으로 주목해 왔지만은 최근 신경 영상과 신경 해부학의 발전으로 운동 조절과 관련된 이 피질하 구조인 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폐증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환자도 공감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결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의 공감 능력을 조사한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 대조군에 비해서 전두엽, 측두엽, 부정엽 영역의 저활성화와 후두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공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세 가지 특징은 대담성, 그러니까 비열함, 그 다음 낮은 충동 조절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가진 성인들은 인지적 공감이 적어도 온전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타자의 고통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는 타자의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수반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자의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이코패스의 비열함은 타자의 통증에 대한 낮은 공감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피질 및 피질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장애가 있는 성인은 복측 전두엽 피질, 외측 안화 전두 피질, 수도관주의 회백질에서 활성화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해부학적 조사 결과는 사이코패스의 편도체 그리고 편도체와 안화 전두 피질을 연결하는 신경 다발에 비정상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현대 철학자들의 공감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근현대 철학자들의 공감 이해도 타자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흉은 공감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상상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존재들의 유사성을 매개로 해서 공감을 이해했습니다. 스미스 역시 상상력을 매개로 역지사지의 능력을 공감으로 이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한 공감을 순수한 아가페적 사랑과 연민으로 보았지만 쇼펜하우어가 과연 타자의 고통을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의 사상이 이론론적 형이사 내지는 만유 존재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동일성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셸러는 사랑이 공감의 토대라고 보았지만 또 공감이 사랑의 토대가 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공감이 사랑의 기원이라고 말한 레비나스와 상통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록 셸러가 타자와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고 타자의 경험에 몰입하면서도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 해도 타자의 타자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루소는 흉과 스미스처럼 상상력을 매개로 동정심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주체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 타자성을 간과하고 주체와 타자를 동일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역시 공감과 반감이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실제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공감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던 휴me, 스미스, 루소와 개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경향성에 근거한 동정심을 부정했고 그 후에 비록 동정심이 의무 자체는 아니지만 도덕적 행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매개물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칸트에게서 동정심은 의무에 비해서 서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의 도덕적 공감은 타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고려하지 않게 함으로써 주체의 자기 절대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니체의 경우는 니체가 일방적 공감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힘의 의지와 초인 그리고 자기 극복을 통해서 주체 중심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죽음으로 노출된 타자와 그의 타자성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발표자는 타자성을 매개로 해서 신경과학의 이론과 철학자들의 공감 이해를 비평해 보았습니다. 공감은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고 공감 피로로 인해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의 감정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의 타자성만이 아니라 자아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타자성을 고려하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고 얽힌 관계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타자성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및 타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성이 차이를 낳고 차이는 연대와 협력을 낳을 것입니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서 변증법의 관계가 필요하다 해도 타자성과 차이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공감은 개인적 공감이든 사회적 공감이든 간에 우리 시대의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감이 부재해도 문제가 되지만은 반대로 공감이 과잉 공급되어도 문제가 된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폴 블룸은 공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공감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게 하지만은 그런 행동이 야기하는 장기적 결과에는 둔감해지게 하고 또 우리가 공감하지 않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하게 한다. 공감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이어서 단기적 상황은 개선할지 모르지만은 미래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간단한 산수도 할 줄 몰라서 한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보다 편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은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행동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잔악행위를 일삼도록 자극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대의관계를 좀먹는다는 것이고요. 공감은 정신을 소진시키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 블룸의 지적은 정말 뼈아프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이 지적을 넘어설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공감과 관련하여 해야 할 개인적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이미 강희천의 연구로 알려진 마이클 리가 분석한 연민의 기본 특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연민은 정서적 차원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고통받는 타자의 상황과 아픔에 대한 이해와 공유로부터 연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민은 단순한 이해나 동정의 차원을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까지 인식하고 그 인식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천적 차원까지 포함합니다. 연민은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 운동적 반응을 공유하고 경험할 때 생깁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고통받는 자들의 해석 그 자체까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요소를 연민은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민은 일방적 행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로,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입이나 동정심을 넘어서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마지막, 연민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와 같은 연민의 기본 특징들은 한계가 있지만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휴메이 언급했듯이 공감은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동물의 사랑은 종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을 넘어서는 공감과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루소가 언급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만이 아니라 자연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레비나스가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타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연의 고통과 심지어 하나님의 고통까지 고찰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햇셀이 말하는 하나님과 타자를 향한 자기 개방, 몰트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고통과 고통하고 타자의 현재에 대해 개방성을 갖는 것과 상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경과학자들과 철학자들도 타자성을 고려하면서 인간 중심성을 넘어서 자연의 고통에 관심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영적 차원과 관련된 종교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